지난 5월 국민청원 사이트에 40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한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 극단적 선택의 이유는 입주민 갑질에 따른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갑질을 저질렀던 입주민이 경비 노동자를 머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을 주고 있고 자기가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입주민 갑질 문제. 근본 원인은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꼽히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으로 인해서 항상 계약 만료로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부당한 요구나 소위 이제 비인격적 대우에 대해서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갑질 근절에 나서고 있는 사회 곳곳의 움직임. 그럼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경비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격 이슈 분석 토크 쌍심지 진행을 맡은 전진아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 시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최근 전해진 안타까운 사건이죠. 강북구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 노동자 사건을 통해서 입주민 갑질 문제, 또 그에 따른 경비 노동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신하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이죠. 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신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을 또 직접 변호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이 또 뉴스로 접하긴 하셨겠지만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 최희성님은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로 근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인 가해자는 고인이 평행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고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여러 차례 고인을 폭행했습니다. 특히 한 번은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인이 일하고 있던 그런 근무실의 화장실에 고인을 데려가서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외에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또한 고인을 큰 소리로 모욕하는 등의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고인은 가해자에 의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피해자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고 최희성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시민단체들이 가해자를 재차 고발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도망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가해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5월 27일 가해자에 대해서 상해, 협박, 보복폭행 그리고 무고 등 총 7개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입주민 갑질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 왔죠. 때문에 이 공동주택관리법이죠.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입주민 갑질 문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 법안의 효력이 좀 약한 탓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적정보수 지급 그리고 처우 개선, 인권 존중 등의 내용을 담아서 경비원의 갑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입주민들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과 경비원분들은 관리업체 소속인데 실질적인 사용 지휘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은 관리업체지만 지시는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입주자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도 폭언, 그리고 폭행 등의 신체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이제 업무 중단을 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조항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 또한 입주민 대표자 회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계약상의 의리이기 때문에 주민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법안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근로계약서상 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불분명한 체계가 이 입주민 갑질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몇몇 지자체에서는 또 입주민 갑질 근절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공동주택 내의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고용 실태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의 한 해 한 해 반복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서부터 다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경비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또 문제가 바로 고령자이면서 비정규직 초단기 계약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채 노동을 해야 했고요. 또 노동자로서 고령자라는 어떤 고령자 차별, 고령자 혐오의 대상으로서 이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무 때나 고르기 쉽고 또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노동자로 인식을 하면서 어떤 노동 환경 역시도 매우 열악했던 것을 우리가 바꿔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저희가 준비하는 현재 고령자 비정규직 조례에는요, 바로 이런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담아 놓았습니다. 먼저는 경기형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의 갑질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갑질을 예방하고 한 달, 3개월, 6개월짜리 단기 계약 자체를 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경기도가 직접 용역업체를 설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1년 이상의 계약을 종용하고 또 노동 인권 교육을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 안에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가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이런 일들을 실제 시행해 나가는 공동주택에는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연계해가지고요,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어떤 공동체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연계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비 노동자를 포함해서 이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다. 네, 이 갑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긴 하지만 이 조례 한계상 법적 효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마련이 그래도 된다면 입주민 갑질의 어떤 구속력을 좀 갖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례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 법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더 나은 제한 사항이나 가산점, 페널티 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공동주택은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사업들을 지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가 가산점, 페널티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이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경기도 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스스로 이런 일들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례 안에 담고자 합니다. 네, 또 신 의원께서는 조례를 이렇게 직접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경비 노동자분들을 실제로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고령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바로 고용의 불안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1년짜리 계약도 참 짧은 계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짜리 초단기 계약을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계약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노동의 부당함, 불법성이 벌어졌을 때에는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자의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 자조적 모임들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권리를 위해서 모였어? 그럼 너 나가. 한 달 뒤에 너 어차피 계약 끝이잖아. 이러한 어떤 강력한 갑질로 인해서 연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현상이 바로 고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저는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근로하는 근로 환경 자체가 너무나 열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여기에서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 혹은 자기를 고용한 용역 업체들 안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갑질 문제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네. 실제로 좀 현장에서 만나보셨다고 하니까 그 근무 조건들도 눈으로 좀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나 좀 열악하던가요? 우선은 근무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29개 단지를 직접 찾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에 약 10개 단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던 단지는 총 3개 단지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도 섭씨 39도까지 올라갔을 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더웠던, 초소 안에는 이미 45도, 50도까지 올라갔는데 네네. 단지에서 제공해 준 것은 손바닥만한 선풍기 하나였었습니다. 네네네.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업체에서 에어컨 설치해줘야죠 라는 답변, 혹은 전기세는 왜 우리가 내야 되죠? 라는 답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될 휴게소, 또 야간에는 취침을 해야 되는 휴게소가 지하실에 대부분 있었고요. 하수구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던, 또한 분진이 가득했던 공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과연 여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작년 9월쯤에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쫓겨나게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아저씨 말씀이 70세가 되셨는데 몸동작이 40, 50대 경비원들에 비해 너무 느리다라는 이유로 경비 반장, 관리소장에 의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기력하게 사인을 하려고 하셨던 그 상황에서 이유를 물어보니 용역업체에서 사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못 받게 만들 것이고 다른 용역업체가 취직도 못하게 만들 것이다. 당장 사인하고 나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불법 부당한 일이 아주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이나 근로 내용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비 노동자분들은 감시, 단속적 근로로 많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함은 할 일이 명백하게 시간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슬그머니 앉아 있다가 일이 생기면 하나씩 처리하고 오는 그런 직종이다라는 의미로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각종 수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 임금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만 받으면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뭐 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시 단속적 업무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차 관리, 분리수거 이런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경비원분들이 다 해결하신 아파트 단지가 대다수거든요. 네, 많죠. 근데 이 업무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경비업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경비 노동자분들은 경비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원분들은 아파트 이제 대소사들을 다 처리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경비원분이 한 동만 맡은 경우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많이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동을 한 번에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근로 조건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 사실 노동자라면 일을 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불합리한 대우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 권리가 바로 노동권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좀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그럼 경비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난 서울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수많은 경비 노동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경비원 4명 중 1명꼴로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입주민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와 근본적 원인으로는 경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근무 환경이 꼽히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단기 계약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6개월 혹은 더 짧게 3개월. 입주민 갑질이 생겨도 내가 이제 트러블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내가 잘릴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입주민 갑질을 어쨌든 계속 참고 견뎌야 되는 하나의 조건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입주민 갑질에 따른 처벌 조항이 모호한 것도 원인 중 하나죠. 현재 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만 이제 그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입주민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입주민들까지도 그 법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열악한 근무 환경, 불명확한 업무 분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비업법상에는 경비원에게는 경비 업무 이외에는 이제 업무 지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보다는 뭐 관리 업무, 소위 이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라거나 택배 문제라거나 뭐 청소라거나 이런 관리 업무를 뭐 70-80% 비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경비원 일자리가 사실 지금은 주변적 일자리로 이렇게 치부되어 있고, 뭐 고령의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하는 이런 일자리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화면을 보니까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또 계약 조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입니다. 앞에서 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위 조항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이상으로 신고 절차, 교육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직종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마련돼야 될 법안 혹은 기존 법안에서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조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가해자가 폭행,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억제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도 우리가 형사처벌을 하듯이 이런 직장 내 괴롭힘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갑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피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에 보편적인 갑질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네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의 근로자나 사용자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갑질 피해를 받는 직종들을 위한 정책 혹은 이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이 법안 마련 외에도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법적인 측면은요,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사실 법적인 측면 이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식인데요. 바로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공동주택 안에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과 거주하는 사람의 역할이 다를 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 생태계 안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바라보고 이분의 인권이 곧 나의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살아갈 때 비로소 이 경비 노동자, 청소 노동자 혹은 고령자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의 문제, 뭐 요번과 같은 갑질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아주 보기 좋은 운동들이 또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직접 고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의 흐름들이 이후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비 이후에도 아파트 단지와 공동주택 안에 꾸준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이 법안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저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인성이 뭐 나쁘다거나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벌 가족이 근로자들에게 큰 폭언이나 어떤 폭행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재벌이 다른 재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럼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도 돼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폭언하고 괴롭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연봉이 낮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건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좀 교육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언론도 법도 교육도 우리 사회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의원께서도 앞서 좀 언급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예, 마무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일이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또 저희 장모님께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시지만 한 달짜리 단기 계약서를 들고 오셔가지고 신서방 이게 맞나?라고 물어보실 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TV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 가족,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갑질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불안정 노동의 사회적 문제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고령자들, 이러한 분들이 내 부모님,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에 내 스스로 참여하고 또 내 가까운 곳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분이 없는지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고 괜찮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들, 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회적 합의가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변호를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을 좀 보고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어떤 부당한 일을 겪게 되고 또 그만둘 수 없으니까 끝까지 참다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유족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괴롭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슴이 아픈 건 맞지만 이거는 그 이상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왜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소수이지만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근로조건이 낮으면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낮고 임금이 낮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막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 삶의 조건이 낮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당한 일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큰 피해로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비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은 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입주민 스스로 경비 노동자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텐데요. 사회 전반에서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올바른 시민 의식에 있겠습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